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렇게 살이 쏙쏙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겨울에는 여간 이 해서 운동을 해도 실내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살이 찌는 것보다 이 빠지는 것에는 오히려 더 찌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겨울에 이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실제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겨울에 체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이 체내에서는 칼로리 소모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다이어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기초대사량이 10%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체온을 높이는 갈색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갈색 지방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은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체중에 큰 변화가 없어도 건강에는 이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 춥다고 집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요. 네. 오히려 이 추위를 다이어트에 활용하는 방법. 이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네. 그래도 사실 이 뜨뜻한 이불 속에 이렇게 있는 걸 뿌리치기는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요, 맞아요. 주말 아침 여러분을 이불 속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바로 네. 박고능 씨가 준비한 건강밥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밥상인가요? 네, 12월 쌀쌀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에 거기다가 또 연말연시라 술자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들 건강할 날이 없다고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건강밥상은요. 우리 몸의 독을 풀어내주는 해독 음식임과 동시에 거기다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2012년도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그러게 벌써 한 달 남았네요. 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 습관적으로 피우는 담배며 각종 연말 술자리에 몸을 혹사시키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벌써 이렇게 앙상한 가지도 보이고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아우 손시렵다 할 만큼 추운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요. 여러분의 속을 더욱더 따뜻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채워줄 오늘의 건강밥상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속을 뜨끈하게 풀어준 날이니까 쌀쌀한 날씨에 딱이겠네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지금 생선 손질을 하고 계셨구나, 그쵸? 네. 지금 이건 생선 머리하고 댕강댕강. 저희들 찜이랑 이제 육수 만들려면 이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머리랑 작업 중입니다. 지금 껍데기랑 다 분리해가지고 같이 끓여서 육수를 낼 거거든요. 아, 예, 그 작업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 육수를 하려고 이렇게 모아놨구나.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것인데요. 어떻게 좀 아시겠나요? 그 말린 거 같으니까 이 북어 아닌가요? 북어라고요? 땡땡땡 북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의 건강밥상은 바로 황태입니다. 헷갈려요, 참. 한겨울 덕장에 잔뜩 걸려있는 저것들 바로 잘 손질된 명태인데요. 일교차가 큰 덕장에 걸어 얼고 녹기를 20번 이상 반복해서 말린 것이 바로 이 노르스름한 빛깔 좋은 황태라고 합니다. 네, 북어랑 뭐가 다르냐고요? 바람에 이렇게 바싹 말린 것이 북어, 두툼한 살을 유지하며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황태입니다. 북어에 비해 식감이 폭신하면서 고소한 맛을 내는 황태, 지금 맛보러 가야겠죠? 네, 북어와 황태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는 이렇게 황태가 손질된 황태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만 따로 있는 네. 것도 있고 통째로 예. 있는 모양도 있는데 오늘 이 황태들로 다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요리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우리 황태국이랑 네. 구이랑 예,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이는, 머리는 네. 우리 육수를 낼 때 쓰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육수 때문에 머리가 예. 따로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보통 이 황태를 봤을 때 어떤 황태가 좋은 황태인지 바로 구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이 마른 상태에서는 노릇스름한 게 좋고, 빛깔이. 빛깔이 노릇스름한 게 좋고, 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이제 쓸 때는 네. 이제 불려서 사용을 해야 하니까 네네. 하고 나면 노릇스름하고 도톰하고 좀 스펀지 같은 느낌이 있으면 예, 구워서 연하게 먹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저희가 좋은 황태도 골랐고 손질도 다 했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할 텐데 어떤 요리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제 황태국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집에서도 많이들 끓여 드시는 황태국입니다. 제일 먼저 기름에 황태를 달달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황태머리로 고아낸 육수를 조금씩 부어 끓이고요. 콩나물과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주세요.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첨가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란을 풀고 파를 넣은 후 조금 더 끓여주면 보글보글 뜨끈한 황태국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먹고 싶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막 끓을 때마다 봤거든요. 저 예, 예. 냄비 색깔 때문인 줄 알았는데 국물이 정말 뽀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통 끓이면 이 정도 국물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육수의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육수에 비법이 다 있는데 네. 저희들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알려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진짜 비법이네요. 진짜 비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진짜 제가 이 육수의 비법은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뭐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풀어 넣는 걸 봤거든요. 예, 예. 궁합이 어느 정도 잘 맞나 봐요? 계란이랑 이제 황태랑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예, 궁합이 잘 맞죠. 예. 일단 뽀얀 황태국이 잘 끓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황태구이도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네. 말도루지기 무섭게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참기름, 소금, 고춧가루 등을 육수에 풀어내고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황태를 얹어줍니다. 이때 팬이 너무 달궈지면 황태가 쪼그라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스가 잘 스며들도록 꼭꼭 눌러주면서 뒤집어가며 구워내면 완성! 이것도 별미겠네요. 네, 평소에 먹는 음식이 무슨 건강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동의보감 기록에 따르면 신체 각 기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식품이 이 황태인데요. 그 독을 푸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 살아가면서 역시 여러 가지 독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그 독을 풀게 되고 또 주독, 우리 술을 먹고 나서 숙취 해소에도 많이 도움을 줍니다.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해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황태, 그냥 명태 먹으면 안 될까 싶으시죠? 이 명태가 황태가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황태가 되면 그야말로 고단백 음식이 됩니다. 전체 성분의 56%가 단백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려 2배나 높아지는 단백질, 황태 먹어줘야겠습니다. 눈, 바람, 그리고 햇볕까지. 이 고마운 자연, 이제 맛보러 갈게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달래줄 황태국이랑 또 황태찜, 황태구이까지 황태 요리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황태가요, 숙취 해소에 아주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네.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맞아. 빨갛게 양념이 잘 된 황태 요리들도 맛이 있겠지만요. 뭐니 해도 황태 또 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또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날지. 예. 황태국을 한 숟갈 입안에 넣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였답니다. 진짜 왜 사람들이 속이 풀고 싶을 때 이런 거 찾는지 알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퍽퍽하기도 하고 좀 밋밋하진 않을까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빠져나온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고 담백하게. 개운한 느낌이 많죠. 맞아요. 네. 날지도 말고 제대로 해장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시원했어요. 진짜 이런 국물하고 밥하고 딱 말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시원하게. 근데 황태구이도 예, 꼬리 쪽 먹으면 연합니다. 그래요? 예, 예. 꼬리죽이 연한 부분이에요? 예, 예. 근데 약간 스펀지처럼 아까 그런 게 좋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부드럽고.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예. 칼칼한 맛도 있고. 폭신폭신한데 좀 짭조름한 양념하고 섞이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냥 밋밋한 맛 하나도 없이 담백하네요. 이것도 구이도 네네. 안 느끼하고. 도톰한 황태만 찾아드시네요. 네, 아닙니다. 이 황태 자체가 도톰해서 어디에 젓가락을 넣어도 도톰하게 제대로더라고요. 이 황태 요리가 보니까 집에서 참 부담 없이 먹는 그런 음식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몸까지 보호해주고 해독작용으로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이 참 대견했습니다. 네. 저 양념된 황태는 그냥 술안주로. 딱이
얘기죠. 알고 먹으니까 또 더 건강해질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황태 요리를 계속 해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네. 황태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현대인들은 약만 약인 줄 알고 음식은 약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황태도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온 가족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보약이죠. 이 황태가 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요. 뭐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이러는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 얻어진 단단함으로 우리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황태국처럼 늘 속 시원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건강밥상 황태였습니다. 추운 상간에서 20번 이상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한 시간이 빚어내고 자연이 어루만져준 황태. 이 추운 겨울날 연말을 이겨낼 보약으로 황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밥상에도 온 가족의 보약 황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네, 노르스름한 빛깔의 토톰한 살, 단백질이 무려 56%나 함유되어 있는 황태 보셨습니다. 어떻게 좀 몸속에 독소가 해독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혼자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독소 빠지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어쨌든요. 네. 사실 이 명태라는 게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갓 잡으면 생태라 그러고요. 그리고 얼리면 동태라 그러고 말리면 북어, 또 반쯤 말리면 코다리라 그러고. 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게 얼렸다 말렸다 이 황태가 이게 최고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보면은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또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또 명태보다 2배나 더 단백질 양이 많다고 합니다. 뭐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요즘 술자리가 워낙 많잖아요. 그때 제가 술 먹고 다음 날이면 꼭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뾰루지도 어떻게 보면 독소잖아요. 그럼요. 이 황태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그럼요. 그럼 황태가 딱입니다. 황태 자체가 해독 작용도 하지만요. 피부 미용,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들 숙취 해소, 어머니들 또 피로 회복, 아이들의 영양식품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박근홍 리포터가 황태와 그냥 사랑에 푹 빠지셨네요. 뭐 이 설명 듣자 보면 이 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약만 현대인들은 약만 약인 줄 알고 음식은 약인 줄 모른다. 이게 참 와닿는 그런 말 같습니다. 이렇게 몸이 좋은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말에 꼭 필요한 황태 박근홍 리포터 오늘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잃어버린 시력을 찾아서 시력 교정술. 수능이 끝나면서 시력 교정술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안구의 성장이 멈추고 시력 변화가 없는 만 18세 이후부터 가능한 만큼 18세를 간 넘은 수험생들의 경우 수술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엔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선택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다양한 시력 교정술의 장단점과 함께 내 눈에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시력 교정술을 위한 체크리스트, 윤영선 안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중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54.8%였다고 합니다. 네. 20년 전에 24%의 비교를 하면은 이 저시력자의 수가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이 시력 교정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 이 시력 교정술에 관한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라식이나 라섹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이 시력 교정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이제 라식, 라섹뿐만 아니고요. 또 안구 내 이제 렌즈를 삽입하는 안구의 이제 렌즈 삽입술, 또 노안 수술 같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나 장비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류들도 워낙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또 뒤에서 보면서 또 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시력 교정술 방법들 하나씩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 라식
라식과 라섹 구분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은 좀 헷갈리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라식, 라섹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쉽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각막이란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디옵터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디옵터를 각막을 얇게 해서 플러스를 만든 다음에 두 가지를 상쇄시켜서 잘 보이게 하는 게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각막 두께를 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각막 뚜껑을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라식과 라섹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각각의 장단점이 되는데 이제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 뚜껑을 만들지 않고 각막 실질 조직을 이제 얇게 만들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각막 그 고도근시라든지 각막 두께가 얇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수술인 반면에 또 회복되는 부분이 조금 더 더디지는 또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네. 또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2, 3일 안에 빠른 회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고도 근시라든지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각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부적합한 또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각막 뚜껑 유무에 따라서 라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방법이 다른 만큼 각각의 장단점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보통 이제 라식의 장점이 라섹의 단점이 되고요. 라섹의 또 단점은 라식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라섹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라섹이란 건 이제 각막 절편을 제가 만들지 않고 이제 각막을 절삭해서 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각막 절편에 따른 합병증들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각막 주름이라든지 또 부정난시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우리가 외부적으로 각막 절편의 뚜껑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각막 표면이 흐트러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 물리 충격이 되게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안구 근육증이 좀 적은 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단점을 보시면 각막 혼탁 등이 저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각막 상피를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각막 지각신경이 말단부들이 노출이 돼서 통증이 있게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회복 속도가 좀 더뎌서 한 2주 정도는 회복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라식이든 라섹이든 한 달쯤 지나면 양쪽 다 결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수술을 할지는 내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눈 상태에 따라서 맞는 수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눈이 나빠 고생을 하던 수험생들 중에는 뭐 두꺼운 안경부터 번져버리자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안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정밀한 안과 검진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수능 후에 시력 교정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수험생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 시기가 되면 눈이 나빠 고생했던 수험생들은 시력 교정술을 받을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유승규 학생도 시력 교정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갈 때도 안경을 자주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날은 정말 불편한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그 안경이 계속 흘러내리거나 벗겨져가지고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평소 고도근시에 난시까지 있어서 시력으로 인한 큰 고생을 하다 교정술을 결심했습니다. 안전하고 결과가 좋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시력 검술 교정에 하는 검사들이 한 50개에서 한 60개까지 되는데요. 일단 각막을 다루는 분야에 되기 때문에 각막 자체를 대한 검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각막 형태 검사, 각막 두께 검사, 또 각막 CT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각막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요. 이 결과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다 완료되면 검사 결과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각막의 상태와 모양에 따라 자신의 눈에 맞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막이라는 것은 특정 두께가 있고 또 눈은 물공이기 때문에 안압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압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각막 두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각막 뚜껑을 만들고 또 각막 절삭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술은 만 18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안구의 성장이 멈추고 난 후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만 18세를 간 넘은 수험생들의 경우엔 수술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신경을 좀 잘 써서 안약을 좀 쓰고 또 그다음에 자외선 같은 거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자외선 차단 안약을 좀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샤워부터는 괜찮겠지만 일반 대중탕을 이용하는 것은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가는 게 좋고요. 특히 라식 같은 경우에는 각막 절편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한 달 정도는 돼야지 안전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신경을 쓰시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먼저 본인의 눈 상태가 수술하기 적합한 눈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 전 정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네. 이 환자 사례에서 소개를 했듯이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후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요. 나이가 40이 넘어서서는 시력 교정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거든요. 뭐 노안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결론만 놓고 보게 되면 그것도 편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노안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노안이란 부분은 수정체 조절력 장애가 노안이고요. 우리가 근시, 원시, 난시라는 것은 굴절 이상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기준이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에서 노안까지 발생하게 되면 안경이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멀리 보는 안경과 가까이 보는 안경.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라는 건 멀리 보는 안경을 또 벗게 되니까 안경 두 개 중에 하나를 벗게 되니까 그나마 둘성보다 좀 낫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안 발생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잘못된 상식이고 또 나이 부분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세 시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또 백내장 수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도 백내장 수술하고도 안경 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안경 끼기 싫다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 레이저 교정 수술을 이용해서 안경을 벗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되는 건 물론 이제 노화도에 따라서 또 체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꼭 그게 문제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서 한 혼자 살아에서 봤지만 5, 60가지의 이 검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런 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수술하는 거는 별로 힘들진 않은데 이제 검사가 2시간, 3시간 검사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은 게 검사를 해야지만 그 수술하고 난 뒤에 합병증의 유무라든지 뭐 문제점 발생될 걸 미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몇 가지 제가 언급해드리면 뭐 각막 곡률 반경 검사, 뭐 자동 굴절 검사, 뭐 망곡도 검사, 현성 굴절 검사, 최대 교정 검사, 저줄마비 굴절 검사, 웨이브 스캔, 눈물 분비량, 동공 크기, 눈물 파게이션 검사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언급하려고 그러면 60가지가 넘었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각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각막 말고 다른 또 망막이나 시신경 또 수정체 쪽이나 이제 또 농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수술 결과 이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것도 발견할 필요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받는 게 좋고요. 또 검사를 하시다가 또 자기가 몰랐던 질병을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 사시가 있었던 부분도 몰랐다가 알게 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는 많이 할수록 더 유리하시니까 하시면 되고 또 최근에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이제 유전병 중에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또 병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이제 각막 실질절청에 이제 레이저나 이런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실질 쪽에 유색 혼탁된 반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또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술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가 술 후에 이제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생기게 되면 처치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요. 또 각막 혼탁을 동반하는데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근에 또 유전자 키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팔이나 허벅지 중에 패치를 붙였다 떼면 또 유전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마음만 굳게 먹으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휴가를 내거나 해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일단 라섹이라는 부분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이거든요. 이제 레이저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각막 두께, 뭐 난시 정도, 각막 혼탁 같은 이런 본인의 안질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교훈병 같은 질병들이 또 있거든요. 또 각막에 원추 각막이 있다든지 또 눈꺼풀 이상 때문에 눈이 잘 다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요. 또 녹내장, 백내장, 또 포도마명 같은 또 여러 가지 안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이 레이저 수술
수술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당뇨나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제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생을 안경이나 렌즈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살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안내 렌즈 또 교정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초고도 근시라든지 원추 각막 같은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각막을 이용한 시력 교정이 힘든 경우에는 이제 안내 렌즈 삽입을 하게 되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막 두께라는 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고도 근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도 근시 같은 경우에는 각막을 얇게 만들어서 교정하는 방법은 힘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눈이 빵꾸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내 렌즈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이제 또 문제에 대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라식, 라섹을 할 수 없는 부분의 한 90% 이상은 또 안내 렌즈 삽입술로 인해서 또 교정이 가능한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나마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아니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 근데 안내 렌즈 삽입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 좀 짚어주시죠, 다시.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한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각막을 이용해서 시력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런 안경 같은 이런 부분의 렌즈를 눈 안에 삽입을 해서 잘 보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 홍채, 여기 색동자는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에다가 이제 삽입하게 되는 얇은 형태의 안경처럼 만든 종류의 또 안내 렌즈 삽입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홍채 쪽에서 고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 또 그런 종류의 또 안내 렌즈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전방각이라 해서 우리 수정체, 우리 좀 각막하고 홍채 사이에다가 이제 지지대를 넣어서 또 교정할 수 있는 안내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별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홍채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에 들어가면 될 거고, 또 홍채랑 수정체가 좁으신 분들은 또 전방과 또 홍채 사이에 들어가시면 될 거고, 거기도 마찬가지 각각에 맞춰서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내 렌즈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검사를 통해서 또 그래서 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을 해서 또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에 렌즈를 아예 삽입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염려가 되는데요.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다른 시술과 비교해 본다면 효과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HD TV가 발송되면서 이제 화질수를 따지죠. 화소수, 뭐 선명도. 이제 각막을 이용해서 시력 교정하는 것보단 안내 렌즈 삽입술로 해서 시력 교정하는 게 화소수나 선명도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점이 있죠.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라식, 라섹이 안 되면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라식, 라섹이 되더라도 안내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장점은 이제 뭐 각막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 부분은 없게 되면서 이제 또 화질은 더 좋아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막 절편 자체를 만든다든지 각막에 어떤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또 초고도 근시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네. 아니, 왜 그 드림 렌즈라고 그 시력 교정용 렌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그 안내 렌즈 삽입술이랑 드림 렌즈랑 좀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안내 렌즈 삽입술은 말 그대로 눈 안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넣는 렌즈들이 종류대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드림 렌즈는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딱딱한 물질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드 렌즈라고 하는 RGP 렌즈의 어떤 좀 더 두꺼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잘 때 우리가 눈에 착용을 하고 자게 되면 눈꺼풀이 이제 감게 되니까 눈꺼풀에 힘에 의해서 렌즈가 누르게 되죠. 그럼 밤새 각막이 눌리게 됩니다. 이 드림 렌즈에서 눌리게 되면 이 각막 형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몰딩이 돼서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 분의 이제 각막 형태를 일시적으로 이제 뭐 이런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을 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드림 렌즈가 됩니다. 근데 이 드림 렌즈는 또 단점이 있는 게 각막을 눌러서 형태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 근시 중에서 중정도, 즉 마이너스 5디옵타를 넘어서게 되면 효과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반영구적인 게 아니고 눌러주게 되면 또 빼게 되면 다시 또 복원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계속 반복해야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어린이 쪽에서 이제 우리 성장기 때 근시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를 또 깨야 되고 아침에 빼야 되고 하니 번거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이나 안내 렌즈 삽입술 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게 여성들의 경우는 이 렌즈를 한 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렌즈를 끼면 각막 두께가 얇아져서 이 수술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이거? 그것도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다행이네요. 이제, 렌즈 자체가 각막을 얇게 만들면 평생 렌즈 끼게 되면 눈도 또 각막이 얇아져서 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각막이라는 부분은 투명한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조직 중에서 투명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건 혈관 조직이 없는 무혈관 조직이란 겁니다. 그래서 무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각막은 산소든 영양분이든 자기 스스로가 다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막 상피 부분은 대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를 하고요. 또 각막 내피 부분은 눈 안에 있는 물을 방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땡겨서 이제 자체적으로 각막을 보호하게 되는데 만약에 렌즈를 탁 쓰는 순간에 이제 그 렌즈가 대기하고 각막 상피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산소에 빠지면서 각막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이 부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각막 상피가 또 뺏겨질 수도 있고 또 각막 형태가 눌려서 또 여러 가지 각막의 또 지형도 변화로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렌즈 착용을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꼭 착용을 해야 된다면 이제 이런 소프트 렌즈 같은 게 착용은 가면판이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RGP 렌즈, 일반은 하드 렌즈로 알던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RGP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RGP 렌즈 쓰시는 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감을 때마다 움직이죠. 이 무빙 현상 때문에 이제 바깥에 있는 산소,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제 자꾸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즈는 착용하지 않는 게 좋고 착용하게 되면 RGP 렌즈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지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다.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술하면 이 부작용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부작용들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모든 수술들이요, 부작용은 안 생길 수는 없고요. 내가 이 수술에서 99.99%가 완벽합니다고 하지만,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만 명 중에서는 100명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뭐 부정난시라든지, 각막 혼탁, 뭐 야간 눈부심, 빛번짐, 또 안구 건조증, 각막 확장증, 아까 또 말했던 아벨리노 뭐 각막 이영양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건조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섹보다 라식 쪽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야간 눈부심 같은 경우도 이제 동공이 크신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각막을 이제 얇게 만들어서 이제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하는데 이제 가장 안전한 그 잔여 각막 두께를 320 마이크로메타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침범하게 돼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눈 자체는 수압이라 하는 이제 눈이 물궁이잖아요. 수압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의 각막 두께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걸 유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도훈 씨 같은 경우도 각막을 그 320 마이크로메타를 침범해서 깎으면 물론 잘 보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항상 사전에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들. 그리고 수로 관리를 통해서 안약 열심히 쓰시고 또 한 달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눈을 비빈다든지 이런 것들 또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그게 큰 부작용 없이 이제 반영무적으로 행복하게 또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시력이 꽤 좋게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렇게 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재수술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하는 수술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각막 뚜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더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불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재수술한 부분은 각막 두께가 이제 무한정 두껍기만 하다면 뭐 무한정 가능한 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2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두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 안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잔여 각막 두께라든지 또 지금 현재 각막 상태를 잘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간혹 이제 이 재수술 때문에 이제 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막 뚜껑을 좀 두껍게 만드는 기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두껍게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절삭할 수 있는 각막분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각막 뚜껑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존의 각막 뚜껑을 자체를 또 얇게 만들어서 그래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술 부분은 각막이 여건이 허락되면 또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각막이 얇은데 시력은 안 논다 그러면 안내렌즈 삽입도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재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좀 더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고요. 일단 재수술을 할 생각부터 한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하셔서 재수술 안 하고요. 한 번으로 교정을 해서 잘 관리하시고 잘 보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력과 눈 건강을 위해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눈은 항상 촉촉해야 되고요. 눈물에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 같은 걸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섭취해 줘야지 눈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될 것 같고요. 또 외출 시 특히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이 자외선이 눈에 되게 해롭거든요. 그래서 창이 넓은 모자를 쓰신다든지 또 자외선 코팅이 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서 이제 외부에서 자외선 오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안토시아닌이나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죠. 네. 이런 부분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필수 비타민이 많은 뭐 채소나 과일 또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자마자 또 막 너무 열심히 일하고 모니터 보시고 이렇게 되면 또 이 눈이 또 나빠진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수술하고 뭐 한 달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힘드시겠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좀 모니터를 본다는 것도 쉬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안약 잘 쓰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건강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시력 교정술이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대중적인 수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후의 선택인 만큼 여러분들 이 수술 전에 꼼꼼히 좀 따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윤영선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요. 시력 교정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신문을 읽고요, 잡지를 읽고 또 편지 쓰는 일 같은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일이 노인들의 뇌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요즘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들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걸 디지털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주말과 휴일에는 여러분들 휴대전화나 이 컴퓨터 멀리 하시고요, 네. 신문도 좀 읽어보시고 또 편지도 한번 써보는 그런 또 주말과 휴일을 보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인먼트 상품권을, 리얼20 자수정엔 건강에서 한방좌훈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